썩어가는 뿌리들, 먼지와 침묵. 전주의 좁은 골목 끝자락, 한 글채 서점의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한 글채는 이제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75살 한복순 할머니는 뿌연 안경 너머로 텅 빈 서가들을 바라보았다. 50년 전 아버지와 함께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이 서가들이 이제는 무덤같이 조용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책들 사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복수는 낡은 털 스웨터를 여미고 계산대 앞의자에 앉았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류머티즘이 더 심해진 것 같았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돈이 없었다. 아무도 안 와. 복순이 중얼거렸다. 손가락으로 계산대를 톡톡 두드렸다. 나무가 우글거렸다. 이것도 교체해야 하는데. 오늘도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켰다.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일주일째 그랬다. 아니, 한 달째. 복수는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었다. 마지막으로 책을 산 손님이 언제였을까? 문틈으로 스며든 오후 햇살마저 우울해 보였다. 대형 서점들이 들어선 후 한 글채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길 건너편에는 스타벅스가 생겼고 그 옆에는 교보문고 작은 지점이 있었다. 젊은이들은 모두 그쪽으로 갔다. 깔끔하고 밝고 에어컨이 나오는 그곳으로. 복수는 일어나서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다리가 아파서 절룩거렸다. 조선시대 고서들이 즐비한 한국문학 코너를 지나 아버지가 직접 번역한 일본 소설들이 있는 외국문학 코너까지 모든 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한 글채, 복순이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지. 1952년 전쟁이 한창일 때 아버지 한만석이 이 자리에 작은 서점을 열었다. 한글의 소중함을 지키자는 뜻에서 한글채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때는 책이 귀했다. 사람들은 책을 보물처럼 여겼고 한 권을 사면 온 동네가 돌려 읽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인터넷에 모든 게 있고 전자책이 편하다고 했다. 복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책은 종이에 인쇄된 것이어야 했다. 손으로 넘기고 냄새를 맡고 귀퉁이를 접을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발소리가 들렸다. 복순이 고개를 돌렸다. 혹시 손님일까? 마음이 두근거렸다. 할머니, 김도연이었다. 32살의 외손자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다. 서울에서 온 티가 역력했다. 깔끔한 코트, 피곤한 얼굴, 그리고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 턱에는 며칠 된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다. 왔구나. 복순이 일어나려다 비틀거렸다. 도연이 재빨리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요즘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도연은 할머니의 팔을 잡고 의자까지 부축했다. 할머니가 많이 야위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나? 아버지 장례식 때였나? 그것도 벌써 2년 전이었다. 많이 마르셨네요. 늙으면 다 그렇지. 복순이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너도 살 빠졌구나. 서울에서 뭐하고 지냈나?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점을 둘러봤다. 기억보다 훨씬 심각해진 것 같았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다. 천장에는 비가 센 자국이 있었다. 할머니, 진짜 여기서 계속 살 거세요? 복순의 얼굴이 굳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할머니한테는 그렇겠지만 너한테도 집이다. 복순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내 아버지가 여기서 자랐고 너도 어릴 때 여기서 뛰어놀았잖니. 기억 안 나나?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기억은 났다. 여름 휴가 때마다 이곳에 와서 할머니가 주는 사탕을 먹고 책더미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기억.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다. 그때는 이곳이 따뜻하고 활기찼다. 지금은 그냥 죽어가는 곳이었다. 얼마나 있을 거냐? 모르겠어요. 복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손자의 얼굴에서 무언가 부러진 것을 봤기 때문이다. 목소리에서도 절망이 묻어났다.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 어차피 좋은 일은 아닐 게 뻔했다. 도연의 추락. 그날 저녁
복수는 도연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였다. 오랜만에 요리를 하니 어깨가 아팠다. 혼자 살면서 대충대충 먹고 살았는데 손자가 오니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주고 싶었다. 많이 먹어라. 복순이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퍼주었다. 도현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할머니, 죄송해요. 뭐가? 갑자기 이렇게 와서. 복순이 반찬을 하나씩 도연 앞으로 밀었다. 집에 오는데 무슨 미안해할 게 있어. 그런데 서울에서 무슨 일 있었나? 도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신문사에서 잘렸어요. 왜? 기사 때문에. 도연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무심하게 뒤적였다. 대기업 하나 까내는 기사를 썼는데 그 회사에서 압력을 넣었나 봐요. 복수는 가만히 들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진실 보도니까. 그런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에서 저를 팔아넘겼어요.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으로 엽고소하라고 정보까지 넘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고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퇴직금도 다 써버리고. 도연이 고개를 떨었다. 빚만 남았어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도연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 저 정말 바보예요. 정인이 진실이니 하면서 결국 혼자만 망했어요. 밥 먹어라.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빈속에 걱정하면 더 답답해. 도연은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는 어릴 때 먹던 맛 그대로였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할머니, 응, 저 여기서 좀 있어도 돼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복순이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보야. 여기가 네 집인데 왜 허락을 받아.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의 옛방에서 잤다. 이불에서는 오래된 냄새가 났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생각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몇 달은 지옥이었다. 회사에서는 찬밥 신세가 되었고 동료들은 피했다. 여자친구마저 떠났다. 너랑 있으면 내 미래도 망할 것 같아라고 했다. 가장 아팠던 건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쓴 기사는 사실이었다. 그 대기업은 정말로 불법을 저질렀다. 하지만 권력은 진실을 뒤바꿔버렸다. 도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32살, 실업자, 빚쟁이. 이게 자신의 현실이었다. 은행의 최후 통첩.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일어나 보니 복순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편지가 있었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도연이 뛰어가서 복순을 부축했다. 왜 이래요? 복순은 대답하지 않고 편지를 도연에게 내밀었다. 우체국 배달 스티커가 붙어있는 등기 우편이었다. 도연이 펼쳐보니 은행 압류 통지서였다. 글씨가 빽빽하게 써 있었지만 핵심은 간단했다.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 총 3,2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내용이었. 3천만 원. 도연이 중얼거렸다. 이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네 할아버지 때부터.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쟁 후에 서점을 다시 짓느라 빌렸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이자만 내다가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복순은 일어나서 낡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몇 개월치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다. 매달 나가는 것은 이자와 생활비뿐이었다.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 서울에서 바쁘게 사는 너한테. 복순이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냥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도현은 통장을 자세히 봤다. 복순의 계좌에는 15만 원이 전부였다. 매달 받는 기초연금과 가끔 팔리는 책값이 수입의 전부였다. 그것도 월 50만 원이 안 됐다. 자신의 통장도 확인해봤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신문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로 이미 다 써버렸다. 할머니, 이거 진짜 한 달밖에 시간이 없어요. 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 그럼 어떡해요? 돈을 어디서 구해요? 모르겠다. 복순이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다. 5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끝인가 보다. 도현은 답답했다.
할머니는 너무 체념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천만 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은행에서 대출받기에는 둘 다 신용이 없었고 친척들도 모두 각자 살기 바빴다. 할머니, 혹시 팔 수 있는 거 없어요? 골동품이나 귀한 책이나. 복순이 고개를 저었다. 진짜 감나는 건 다 팔았어. 네 아버지 대학 보낼 때. 도연은 서점을 둘러봤다. 낡은 책들, 부러진 가구, 오래된 사진들, 골동품 가치가 있을 만한 건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거라든지. 복순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 할아버지가 뭘 남겨놓겠어. 평생 책만 팔았는데. 하지만 도연은 포기할 수 없었다. 32살의 할머니와 함께 길거리로 쫓겨날 순 없었다. 숨겨진 서랍, 그날 밤 도연은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맴돌았다. 일주일에 100만 원씩 벌어도 30주가 걸리는 돈이었다. 한 달 안에는 절대 불가능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점 안을 돌아다녔다. 혹시 할머니가 놓친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을 뒤져봤다. 창고 같은 뒷방에는 오래된 잡지들이 쌓여 있었다. 1960년대, 여원, 1970년대 샘터 같은 것들. 골동품 가치가 있을까 싶어 몇 권 꺼내봤지만 상태가 너무 나빴다. 복순이 일어나서 뒷방으로 왔다. 뭘 찾나? 혹시 할아버지가 뭔가 남겨놓은 게 있을까 해서요. 없다. 다 뒤져봤어. 복순이 한숨을 쉬었다. 내 할아버지는 정말 책밖에 몰랐어. 돈 벌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봐요. 할아버지 방은 어디예요? 복순이 주저하다가 앞으로 가서 문 하나를 열었다. 여기. 할아버지 방은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직 어린 도연의 아버지. 책상 위에는 오래된 문방구들이 놓여 있었다. 도연은 그 아래 책상을 살펴봤다. 서랍이 4개 있었다. 하나씩 열어보니 낡은 편지들, 영수증들, 메모지들이 나왔다. 특별한 건 없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을 어디 숨겨놓으셨다거나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복순이 쓸쓸히 웃었다. 있었으면 진작 썼겠지. 하지만 도연은 계속 찾았다.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맨 아래 서랍이 다른 것들보다 얕았다. 서랍을 빼내고 안쪽을 재어보니 확실히 공간이 남았다. 할머니, 이거 좀 이상한데요. 복순이 다가왔다. 도연이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서랍 뒤쪽에 작은 철판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철판을 밀어보니 움직였다. 뒤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래된 공책과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도연이 공책을 먼저 꺼냈다. 표지에는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건 네 할아버지 일기장이야. 도연이 공책을 펼치자 할아버지의 글씨가 나타났다. 빛바랜 잉크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이었다. 첫 페이지를 읽어보니 1953년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나무 상자. 생각보다 무거웠다. 뚜껑을 열려고 하니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할머니,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복수는 일기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다시 넣어둬. 왜요?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들어있으니까 숨겨둔 거 아니겠니? 복순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다. 어떤 비밀은 그냥 묻어두는 게 나아. 자. 하지만 도연은 이미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가능성이라도 놓칠 수 없었다. 피 묻은 진실, 할아버지의 고백.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서 일기장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다. 복수는 아직 자고 있었다. 도연은 거실에 앉아서 손전등을 켜고 할아버지의 글씨를 따라갔다.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서점 손님들 이야기, 날씨, 전쟁 후 복구 과정들. 하지만 1953년 6월 15일 일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오늘 김수현을 만났다. 20살의 젊은 작가였다. 그의 원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뛰어난 작품이었다. 궁궐의 그림자 아래서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었다. 조선시대 궁중의 암투를 그린 작품인데 문체가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청년의 사정이 딱해 보였다. 옷은 헤어지고 신발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원고료를 받기 위해 출판사를 찾아다닌다고 했지만 신인이라 상대를 해주는 곳이 없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평범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부터 할아버지의 고민이 시작됐다. 김수연이 또 찾아왔다. 원고를 출간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출판업계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사실이긴 하다. 몇 명 알고는 있다. 그런데 그 원고를 보니 탐이 났다. 정말 뛰어난 작품이었다. 만약 내가 쓴 것처럼 해서 출간한다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갈등은 계속됐다. 며칠 후 일기. 김수연이 술에 취해서 원고를 가져왔다. 내 서점에서 잠들었다. 그런데 나는 끔찍한 유혹에 빠졌다. 원고를 복사할 수 있었다. 아니, 아예 원본을 가져갈 수도 있었다. 그는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설마 나는 결국 해버렸다. 김수연이 잠든 사이에 원고를 훔쳤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출판사에 보냈다. 하나님,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김수연이 며칠 후에 찾아와서 원고가 없다고 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본 적 없다고 했다. 그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출간하겠다고 한다. 한정우 작가님의 신작이라고 광고까지 나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도연은 책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이게 진짜인가? 할아버지가 정말로? 더 읽어내려갔다. 책이 출간됐다. 궁궐의 그림자 아래서 한정우 작. 반응이 폭발적이다. 서점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책을 산다. 신문에서는 조선문학의 새로운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나는 하루아침에 유명 작가가 되었다. 하지만 김수연은 미쳐버렸다. 그가 내 서점으로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다. 그건 내가 쓴 거다. 내 작품이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미 내 이름으로 출간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수연은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니며 자신이 진짜 작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원고도 없고 증인도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도둑질을 한 것이다. 김수연의 비극, 일기는 계속됐다. 할아버지의 양심의 가책이 점점 심해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954년 3월, 김수연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다. 자신의 작품이 도둑 맞았다는 망상에 시달린다고 했다. 망상이라니, 그건 사실인데. 그 청년의 집을 지나가다가 봤다. 처참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그의 어머니와 어린아들이 남아있다고 들었다. 아들은 겨우 10살이었다. 내가 번 돈으로 서점을 확장했다. 신간 코너를 만들고 의자도 새로 샀다. 손님들이 몰려든다. 한정우 선생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문화적이 되었다고 칭찬한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 모든 게 도둑질로 이루어진 것임을. 1955년 1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김수연이 병원에서 목을 맸다고 한다. 유서에는 내 작품을 돌려달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연은 일기장을 잠시 내려놓았다. 목이 말랐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돌아왔다. 복수는 아직 자고 있었다. 김수연의 아들 김진호가 내 서점에 찾아왔다. 12살짜리 아이였다. 아저씨, 우리 아빠 책 혹시 여기 없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네, 아버지가 무슨 책을 쓰셨니? 그 아이는 울면서 대답했다. 궁궐 이야기 책이요. 엄마가 그랬는데 아빠가 진짜 쓴 거래요.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며칠 동안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복순이는 내가 아픈 줄 알고 걱정했다. 어떻게 말하겠는가.
내가 살인자라고. 1955년 8월 김진호가 공장에 팔려갔다고 들었다.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12살 아이가 내 손으로 그 가족을 파멸시킨 것이다. 도연은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가, 존경하던 할아버지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나무 상자를 다시 봤다. 자물쇠를 어떻게든 열어야 했다.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비틀어 봤다. 오래된 자물쇠라 그런지 쉽게 열렸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원고지들이 있었다. 맨 위에는 제목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궁궐의 그림자 아래서 김수연 저. 도현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이게 진짜 원본이었다. 도현의 갈등. 복순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였다. 거실로 나오니 도현이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도현이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창백했다. 할머니, 앉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도현은 일기장과 원고를 할머니 앞에 내밀었다. 할아버지 일기를 읽어봤어요. 복순이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첫 몇 줄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뭐야? 할아버지가 김수연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훔쳤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출간했어요. 복수는 원고를 들여다봤다. 궁궐의 그림자 아래서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주저앉았다. 할머니, 알고 있었어.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내 할아버지가 그 책을 낼 때 이상했어. 밤마다 악몽을 꾸고 술을 마시면 중얼거렸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누구한테 미안한지 몰랐는데. 복순이 원고를 꼭 안았다. 김수연, 그 이름도 가끔 중얼거렸어. 술 취하면. 도현은 할머니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다. 할머니, 그런데 이거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김수연의 진짜 원고라면 문학사적으로 엄청난 발견이에요. 박물관에서도 사갈 거고 연구자들도 관심 가질 거예요. 어쩌면 도연의 목소리가 흥분되었다. 어쩌면 몇 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복순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요? 이건 도둑질한 거야. 우리가 쓸 권리가 없어. 하지만 할머니, 지금 우리 상황을 생각해봐요. 한 달 안에 3천만 원을 못 구하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요.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고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할머니, 현실을 봐요. 김수연은 벌써 70년 전에 죽었어요. 그 아들도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고 이제 누가 상관해요. 나는 상관한다. 왜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할아버지가 한 일이잖아요. 복순이 눈을 떴다. 나는 그 돈으로 살았어. 내 아버지를 키웠고 너도 도왔어. 우리 모두 김수연의 피로 자란 거야. 그건 모르고 한 일이잖아요.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도현은 답답했다. 할머니가 너무 고지식하다고 생각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도 죽었는데 왜 자기들만 고생해야 하나? 할머니, 정말로 이 원고 안 팔 거예요? 안 팔아. 그럼 어떡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복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김수연의 가족을 찾아야 해. 뭐라고요? 그들에게 사과하고 원고를 돌려줘야 해. 도현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할머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야. 사의 시작. 그날 오후부터 도현과 복수는 심각한 갈등에 빠졌다. 도현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원고를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복수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며 반대했다.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김수연 가족들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찾아봐야 해. 찾아본다고 쳐도 그들이 우리를 용서할까요? 오히려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지. 도연은 할머니를 설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다. 결국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럼 일단 김수연 가족이 있는지부터 찾아봐요. 있으면 할머니 말대로 하고 없으면 원고를 파는 거로.
복순이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연은 기자 시절의 경험을 살려 조사를 시작했다. 우선 인터넷으로 김수연에 대해 검색해봤다. 생각보다 정보가 많았다. 김수연 1933, 1955은 천재 작가로 불렸지만 22세의 나이에 요절했다고 나와 있었다. 대표작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물론 궁궐의 그림자 아래서는 한정우의 작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김수연의 본명, 출생지, 가족 관계 등도 찾을 수 있었다. 전주 출신이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아들의 이름은 김진호였다. 할머니, 김진호라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까? 1943년생이니까 지금 82세 정도예요.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도현은 주민센터, 국가기록원,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다. 며칠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조사했다. 그러던 중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1955년 신문기사에서 김진호가 일본으로 떠났다는 기록을 찾았다. 그리고 1970년대에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기록도 있었다. 할머니, 김진호가 1970년에 한국에 돌아왔다고 나와 있어요. 복순이 다가왔다. 정말? 그런데 그 후로는 기록이 없네요. 어디서 뭘 했는지. 더 조사해보니 김진호는 1975년에 결혼했고 딸이 하나 있었다. 딸의 이름은 김지원이었다. 김지원. 이 사람을 찾으면 돼요. 김지원을 찾아서 김지원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는 며칠 더 걸렸다. 개인정보라서 쉽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연은 기자 시절 인맥을 동원해서 겨우 단서를 찾았다. 김지원 1978년생은 현재 47세로 전주 남부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정보도 얻었다. 할머니, 찾았어요. 김지원이라는 사람이 남부시장에서 식당을 해요. 복순의 얼굴이 긴장됐다. 정말로 찾았구나. 어떡할래요? 정말 가볼래요? 복순은 한참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자. 그들은 다음 날 남부시장으로 갔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복순의 다리가 떨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긴장돼서. 남부시장은 오래된 전통시장이었다. 좁은 골목에 각종 가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야채 파는 할머니들, 생선 굽는 냄새, 시끄러운 흥정소리. 김지원의 식당은 시장 안쪽 구석에 있었다. 수연식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수연, 복순이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나 보다. 식당은 작았다. 테이블이 5개 정도 있고 주방에서는 중년 여성이 혼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가 김지원이었다. 복순과 도연이 들어가자 지원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김지원 씨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의 손이 멈췄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김수연 선생의 손녀분이시죠? 지원의 얼굴이 굳었다.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진실의 폭로. 지원은 식당 문을 닫고 그들을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다. 점심시간이 끝나서 다행히 손님은 없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는데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복순은 가져온 가방에서 일기장과 원고를 꺼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이게 당신 할아버지 작품이에요. 지원이 원고를 들여다봤다. 궁궐의 그림자 아래서. 이건 한정우 작가 작품 아닌가요? 교과서에서도 봤는데. 아니에요. 복순의 목소리가 깨졌다. 진짜 작가는 당신 할아버지예요. 내 남편이 도둑질했어요. 복순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정우의 일기장 내용, 김수연이 어떻게 작품을 빼앗겼는지, 그로 인해 어떤 비극이 벌어졌는지 지원은 말없이 들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일기장을 직접 읽어보고 나서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던 거구나. 뭐라고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내 소설을 돌려달라.
내가 쓴 거라고 말해달라고. 저희는 그냥 치매 증상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네. 아버지는, 아버지는 할아버지 얘기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돌아오신 후에도 줄곧 조사하셨어요. 한정우라는 작가에 대해서. 지원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미친 사람 취급당했죠. 복순이 지원의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 가족이 당신 가족에게 끔찍한 일을 했어요. 복잡한 감정들. 지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원고를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할아버지의 필적을 확인하고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다. 정말 할아버지 글씨가 많네요. 지원이 중얼거렸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써주신 편지랑 똑같아요. 그럼 믿으시는 거예요? 도연이 물었다. 믿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지원이 고개를 들었다. 70년 동안 우리 가족이 미친 사람 취급받은 게 사실이었던 거네요. 복순이 죄송하다고 또 사과하려고 하자 지원이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잘못은 아니에요. 할머니도 몰랐던 거잖아요. 하지만 저도 복잡해요. 지원이 창밖을 바라봤다.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허무해요. 이제 와서 진실을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지원이 그를 봤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현이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저희 상황이 좀 어려워요. 서점이 망해가고 은행에서 압류 통지도 왔고 이 원고를 팔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원이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돈 얘기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지원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그런데 이 원고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수연의 진짜 원고라면 문학사적 가치가 엄청나요. 몇 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몇 천만 원. 지원도 돈이 필요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큰아이가 내년에 대학에 들어간다고 했다.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다. 저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죠?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요. 원래 당신 할아버지 거니까. 불완전한 합의.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감정적으로는 복잡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복수는 여전히 원고를 파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다. 지원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도연이 제안했다. 원고를 팔되 김수현 선생의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반반 나누고. 반반이요? 지원이 물었다. 네, 저희도 급한 게 있고 김지원 씨도 필요하실 테니까. 지원이 고민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정우 작가의 명예는 어떻게 되죠? 복순이 쓰게 웃었다. 이미 땅에 떨어졌어. 사실이 밝혀지면. 할머니, 괜찮다. 거짓으로 쌓은 명예는 무너져야 마땅해. 지원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팔되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해요. 한정우 작가가 표절했다는 것도 함께. 도연이 놀랐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욕먹을 텐데요. 당연하죠. 잘못한 건데. 복순이 지원의 손을 잡았다. 맞아. 그렇게 해야 해. 할머니, 도연아, 잘못은 잘못이야. 숨기고 살 수는 없어. 결국 세 사람은 합의에 도달했다. 김수현의 원고로 공개하고 한정우의 표절 사실도 함께 밝히고 판매 수익은 반반 나누기로. 하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불완전한 구원, 현실의 벽. 원고를 판매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우선 김수현의 진짜 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필적 감정, 종이 연대 측정, 문체 분석 등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야 했다. 도연은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다녔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서 전문가, 서울대 국문과 교수, 필적 감정 전문가들 모두 검증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달 안에는 불가능해요. 한 교수가 말했다. 최소 2달은 걸려요. 하지만 은행 압류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복수는 불안해했고 도연은 초조했다. 할머니, 일단 은행에 가서 연장해달라고 해봐요. 연장? 네, 사정을 설명하고. 하지만 은행은 냉정했다. 이미 몇 번 연장해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어려워요. 담당자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다. 어르신,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집을 파시든지. 복순과 도연은 절망했다. 원고가 아무리 갚나가도 한 달 안에는 현금화할 수 없었다. 어떡하지? 복순이 한숨을 쉬었다. 도연도 막막했다. 그때 지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혹시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돈 말이에요. 급하시다면서요. 도연이 놀랐다. 하지만 김지원 씨도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돈 빌려줄 수 있는. 지원이 설명하기를 아버지의 친구가 작은 대부업체를 운영한다고 했다. 원고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자가 좀 높아요. 얼마나요? 월 3%요. 도연이 계산해봤다. 3천만 원을 빌리면 한 달에 9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다. 높긴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임시 방편, 지원의 도움으로 겨우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대부업체 사장은 원고를 보더니 관심을 보였다. 이게 정말 김수연 작품이에요. 네, 검증 중이에요. 위험하긴 하지만 김지원 씨가 보증을 서주신다니까 빌려드릴게요. 복수는 3천만 원을 받아서 은행 빚을 갚았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또 다른 빚을 진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제 어떡하지? 복순이 걱정했다. 원고 검증이 끝나면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빌린 돈도 갚고 남을 거예요.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한정우의 후손들이 나타난 것이다. 도현의 작은아버지 김동수가 갑자기 전주로 찾아왔다. 그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도현아, 무슨 일이냐?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표절작가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인터넷에 글까지 올라왔더라. 도현이 당황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 작은아버지, 이거 사실이야? 동수가 일기장과 원고를 보며 물었다. 복순이 대답했다. 사실이야. 어머니, 왜 이런 걸 공개하세요?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망신은 무슨 사실을 말하는 건데. 동수는 화가 났다. 이 원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설마 이걸로 돈 벌려는 거 아니죠? 도연이 사정을 설명했지만 동수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 명예를 팔아서 돈을 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사실인걸요. 사실이어도 숨기는 게 맞아요. 죽은 사람 욕하면 뭐해요? 가족의 분열. 동수는 원고 공개를 막으려고 했다. 변호사인 그는 여러 법적 수단을 동원했다. 이 원고가 진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감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작된 것일 수도 있어요. 조작? 도연이 화를 냈다. 왜 우리가 조작을 해요? 돈 때문이죠. 아버지 명예를 팔아서라도. 복순도 참지 못했다. 동수야, 네가 형을 그렇게 생각하냐? 형이 아니라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에 도연이를 부추기세요?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동수는 친척들에게도 연락해서 복순을 압박했다. 도연의 고모, 외삼촌들이 모두 반대했다. 복순이 언니, 이러면 안 돼요. 고모가 전화로 말했다. 아버지가 그러셨을 리 없어요. 언니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니에요? 복수는 외로워졌다.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 오직 도연만이 곁에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슬프다. 포기할까요? 복순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끝까지 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더욱 복잡해졌다. 동수의 방해로 검증 과정이 지연되었고 대부업체에서는 이자를 재촉했다. 언제 갚으실 거예요? 대부업체 직원이 찾아왔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그런 말씀을 벌써 2달째 하고 계시는데요. 지원도 압박을 받았다. 그녀가 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죄송해요. 복순이 지원에게 사과했다. 우리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빨리 해결해야 해요. 예상치 못한 발견. 그러던 중 의외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혹시 김수연 관련 자료를 더 갖고 계시나요? 왜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 김수연의 편지가 있는데 필적이 원고와 일치해요. 그리고요? 1954년에 김수연이 출판사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자신의 작품이 도용당했다고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도현이 흥분했다. 정말요? 네. 이 편지가 있으면 원고의 진위를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동수는 여전히 반대했다. 편지도 조작일 수 있어요. 작은아버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70년간 보관한 자료인데 어떻게 조작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정말 표절을 했다는 거예요?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도 증거를 부정할 수 없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인 것 같네요. 공개와 파문. 결국 진실이 공개되었다. 한문학 전문지에서 특집 기사로 다뤘다. 20세기 한국문학사 최대 스캔들. 한정우 작가의 표절 의혹. 기사가 나가자 문단이 발칵 뒤집혔다. 한정우는 한국 근현대 문학의 거장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다.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한정우 작가를 모독하는 일이다. 증거가 있는데 뭘 더 바라냐? 죽은 사람 욕해서 뭐하냐?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복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남편이 욕먹는 걸 보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할머니, 후회해요? 도연이 물었다. 아니야, 이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다. 원고의 운명. 공개된 이후 원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여러 기관과 수집가들이 구매 의사를 표명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5천만 원을 제시했다. 한사립박물관은 6천만 원을 제안했다. 심지어 일본의 한 대학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복순과 지원은 단순히 높은 가격만을 고려하지 않았다. 어디가 좋을까요? 지원이 물었다. 국립도서관이 좋겠어. 복순이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돈은 적게 주는데요. 괜찮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결국 국립중앙도서관에 5천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돈을 반반 나누니 각자 2,500만 원씩 받게 되었다. 대부업체 빚을 갚고 나니 복순에게는 2천만 원이 남았다. 지원도 마찬가지였다. 각자의 선택. 돈을 받은 후 복순과 지원은 각자 다른 선택을 했다. 복순은 한글체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작은 규모로나마 유지하기로 했다. 서점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작은 카페로 만들었다. 이제 책도 팔고 커피도 파는 거야. 복순이 도연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커피를 할 줄 알아요? 배우면 되지. 복순은 75살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도연이 도와줬지만 주도는 복순이 했다. 지원은 식당을 조금 키우고 나머지 돈으로는 김수연 문학상을 만들었다.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상이었다. 상금은 얼마 안 돼요.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김수연 문학상 시상식이 열렸을 때 복순과 도연도 참석했다. 할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지원이 눈물을 흘렸다. 복순도 울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변화된 일상. 1년 후 한글체는 작지만 활기찬 공간이 되었다.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 수다 떠는 동네 주민들로 북적였다. 복수는 여전히 몸이 불편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할머니 힘들지 않아요? 도연이 물었다. 힘들어. 그런데 재밌어. 도연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억지로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돕고 있었다.
가끔 지역신문에 기사도 썼고 한글체를 홍보하는 블로그도 운영했다. 서울로 안 돌아가냐? 글쎄요.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원의 식당도 조금씩 손님이 늘었다. 김수현 문학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수현 식당에서 김수현 문학상까지. 지원이 웃었다. 할아버지가 유명해지셨네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다. 남은 상처들, 동수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그는 진실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복순을 용서하지는 못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그는 다른 친척들에게 말했다. 배신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지. 같은 거예요. 가족은 서로 감싸줘야 하는 건데. 복수는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가끔 둘째 아들이 그리웠지만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지원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다. 70년 늦은 정이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 순간을 보지 못했다. 가끔 허무해요. 지원이 복순에게 말했다. 이제 와서 알아봐야 뭐해요. 그래도 알려줘야 했어. 안 그러면 영원히 묻힐 뻔했잖아. 그래도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복수는 지원의 마음을 이해했다. 자신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과 원망스러운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새로운 방문자. 그해 겨울 한글체의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다. 대학원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혹시 한정우 작가에 대해 아시나요? 복순의 표정이 굳었다. 또 무슨 일인가 싶었다. 저는 문학과 대학원생이고 김수연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 논문을 쓰고 있는데 한정우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도연이 놀랐다. 다른 작품도요? 네. 봄날의 서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일본 문학과 너무 유사해요. 그리고 가을 편지라는 단편도. 복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남편이 표절한 게 한 작품만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정말 그런가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아요. 젊은 연구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른 자료도 있으시면 연구에 도움이 될 텐데요. 복수는 당황했다. 남편의 죄가 더 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다. 끝나지 않는 진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이 평생에 걸쳐 여러 작품을 표절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연아,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 도연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따뜻했다. 하지만 사실은 냉정했다. 모르겠어요, 할머니. 사람은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하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전주의 겨울밤이 깊었다. 할머니, 더 조사해볼까요? 복순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왜요? 이미 충분해. 더 파헤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복수는 어떤 진실은 적당히 묻어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완전한 정의보다는 살만한 현실이 더 중요할 때도 있었다. 할머니도 한계가 있으시네요. 그래, 나도 그냥 사람이야. 일상의 회복. 봄이 왔다. 한글체 앞 작은 화단에 복순이 심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예쁘다. 지원이 찾아와서 꽃을 보며 말했다. 네가 가져다 준 씨앗이잖아. 두 사람은 이제 편한 사이가 되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공통의 아픔을 겪으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할머니, 후회 안 해요? 뭘? 진실을 밝힌 거요. 복순이 웃었다. 가끔 후회해. 그런데 안 밝혔으면 더 후회했을 것 같아. 저도요. 지원의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김수연 문학상 상금과 식당 수입으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지원이 말했다. 내 노력 덕분이지. 도연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역 신문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가끔 서울에서 원고 청탁도 들어왔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했다. 할머니, 저 여기서 계속 살래요. 정말? 네. 서울에서는 뭔가 항상 쫓기는 것 같았어요. 여기는 느리지만 편해요. 복수는 기뻤다.
손자가 곁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평화를 찾은 것 같아서였다. 불완전한 평화. 2년 후 한글채는 전주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되었다. 관광객들도 찾아왔고 문학 동아리 사람들도 모임을 가졌다. 복수는 77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책을 정리했다. 할머니, 그만 쉬세요. 일하는 게 좋아. 어느 날 오후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한정우의 독자였다고 했다. 정말 표절이 맞나요? 그가 물었다. 복수는 더 이상 이런 질문에 당황하지 않았다. 맞아요. 그래도 좋은 작품이었는데. 좋은 작품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이 쓴 게 아니에요. 남자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복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다. 저녁에 지원이 찾아왔다. 요즘 자주 한글채에 들렀다. 오늘 김수연 문학상 심사했어요. 어떤 작품들이 나왔나? 좋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요즘 아이들도 글을 잘 써요. 그래, 다행이다.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밖에는 전주의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응, 우리가 한 일이 맞았을까요? 복수는 잠시 생각했다.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없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 그냥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 저도요. 지원도 마찬가지였다. 완전한 정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다. 도연이 뒤에서 나타났다. 무슨 진지한 얘기예요? 별거 아냐. 복순이 웃었다.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있나 하는 생각. 잘 살고 있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동수아는 여전히 어색했고 한정우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김수연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거짓 위에 서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니, 충분해야 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글채의 작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새로 칠한 글씨가 또렷했다. 한글채, 책과 커피, 그리고 진실이 있는 곳. 도연이 농담 삼아 붙인 부제였지만 복수는 마음에 들었다. 진실은 때로 아프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이었다. 할머니, 밥 먹을까요? 도연이 물었다. 그래, 배고프다. 세 사람은 일어나서 뒷방으로 갔다. 작은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다. 복수는 생각했다. 이게 바로 삶이구나.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지는 것.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따뜻한 순간들이 있는 것. 밖에서는 전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한글채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작지만 따뜻한 불빛이었다. 그리고 그 불빛은 더 이상 거짓 위에 타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은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다. 때로는 추하고 아프고 불편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진실한 삶이 낫다. 복순 할머니와 도연, 그리고 지원이 찾은 해답은 완벽하지 않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모든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완전한 정의보다는 작은 진실이, 완벽한 해결책보다는 불완전한 용기가 때로는 더 소중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선악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답은 각자 찾아야 한다. 하지만 최소한 거짓보다는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는 필요하다. 복순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